안녕하십니까? 네. 내가 뭐 창업을 이제 시작하는 초기 창업자인데 이 많은 면허를 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드론을 전공하셨거나 드론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창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시작 단계가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의 어떤 확장성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측량 면허를 더 부수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언급할 항공사진 기능사라는 자격은 이 항공 촬영업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인력 요건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기능사 자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공 촬영업을 빨간색 텍스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보았던 여러 가지 다수의 영역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량 면허가 필요한데, 그러한 측량 면허도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고 상당히 많은 분류로 스펙트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 수로 및 측량에 관한 법률이었다가 2015년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이 개칭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측량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현대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의 조건을 표현하기에 측량이라는 용어는 좀 부족하다라고 함으로써 법령 자체도 공간정보의 구축, 공간정보라는 키워드를 더 부각시켜서 2015년부터 이와 같은 법령으로 개칭이 되었고요. 그 법칙의 시행령에는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은 큰 카테고리로는 측량, 지적 이렇게 두 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의 대분류의 소분류로 넘어가게 되면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네 가지의 소분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적 단일 분야로 그냥 통일하고 있는 이러한 전문 분야, 측량기술자의 전문 분야를 세분화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세분화된 측량기술자가 낼 수 있는 또는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측량업은 11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 11가지 업종. 측지 측량업, 일반 측량업부터 해서 지적 측량업까지 총 11가지의 세부 업종을 가지고 다양한 측량 면허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량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고 있는데, 오늘 특강에서 언급할 항공사진 기능사는 항공 촬영업을 내야 되는 기술 인력 중에 필수 조건으로 특급 기술인 1명, 고급 기술인 1명, 그 다음에 항공사진 분야의 초급 기능사 1명 이상으로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측지 측량업 분야에도 측량 분야 외 초급 기능사 2명 이상, 이렇게 측지 측량업과 공간 영상 항공 촬영업을 내기 위한 기본적인 인력 조건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량 면허에는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장비에 대한 부분이겠죠. 상당히 이름이 거창하긴 하지만 대부분 광파기, 레벨기라고 칭하고 있는 그러한 장비들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 가장 간단한 장비가 바로 항공 촬영업에서 보유할 수 있는 장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촬영용 카메라 1대 이상, 촬영용 비행기 1대 이상. 일반적인 촬영용 카메라라고 하면 2천만 화소, 4천만 화소 이상급의 카메라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 촬영용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항공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행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 역시 이 촬영용 비행기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3명의 인력 조건과 그 다음에 카메라, 비행기 이렇게 장비 기준을 맞추게 되면 항공 촬영업 면허를 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내년에 바로 내가 면허를 보유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은 아닐 테죠. 약 2년, 3년 중기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면허 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초기 창업자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그리고 측량업 세부 분야에서 항공 촬영업, 이러한 면허로 기본적인 디딤돌을 디디시고 그 이후에 보다 더 깊이 있는 장비들과 인력 조건을 충원해서 여타의 면허를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사업체 운영이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항공 촬영업에서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2000년대 들어가지고
상위 등급의 기술 인력으로 하위 등급의 기술 인력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다만 기술 인력 중 기술인과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특급 기술자가 고급 기술자를 대체할 수 있는데 특급 기술자가 초급 기능사는 대체할 수 없도록 칸막이를 쳐놨습니다. 아마 산업체 고등학교를 나온 이런 사람들의 어떤 취업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2000년대부터 아마 기술인과 기능사가 상호 대체할 수 없도록 기본적인 칸막이를 쳐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많은 측량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실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흔히 현업에서는 그걸 비상근이라고 하거든요. 비상근으로 자격증을 대여해가지고 현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팽배해 있죠. 그리고 그러한 현업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격 조건이 최근에는 기술자보다 기능사가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측량, 고급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뭐 60, 70년대 자격증을 따시고 은퇴를 하신 이런 분들한테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돌아가셨거나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더 기술자보다 기능사가 더 희소한 그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게 최근의 측량업의 뭐 현실이다라는 것도 좀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측량업 중에서 항공 촬영업 부분의 필수적인 자격증인 항공사진 기능사는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하고 있는 그런 자격증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이며 연 2회, 1회, 보통의 기능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2회 또는 3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항공사진기능사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요에 따라 가지고 2번의 시험을 열어주기도 하고 3번을 열어주기도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연 1회 시험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방식은 필기 시험은 없고요. 실기 시험만으로 치러지는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있고 실기 시험 응시료는 약 53,000원 정도의 응시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컴퓨터 상에서 결과물을 작업하는 작업형 시험으로 총 3시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사진기능사 자격증의 변청 과정이라고 한다면 1974년부터 이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으로 도입이 되어 가지고 치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1974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항공사진 측량의 역사에서 국립지리원이 설립된 해가 1974년이거든요. 즉 국토지리원이 만들어진 해에 앞으로 이 국토지리 업무를 수행할 그러한 자격증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함으로써 1974년에 항공사진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부연적으로 좀 아셔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은 기본적으로 작업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실기시험에 쓰이는 프로그램은 포토샵 프로그램과 과거부터 쓰였던 어다스 이매진이라는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작업형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두 프로그램 중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이 약 80% 이상의 비중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검증을 받는 거고 나머지 20%는 어다스 이매진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포토샵 프로그램 유료죠. 마찬가지로 어다스 이미지라는 프로그램 역시도 유료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속된 말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크랙판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어다스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은 다수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크랙판도 거의 없고 프로그램의 비용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 2천만원, 3천만원의 금액으로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견적을 받지 않아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공신력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희귀한 프로그램이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어다스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을 대체해서 QGIS, 글로벌 매퍼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시험장에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시험장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글로벌 매퍼라는 프로그램은 한 250만원 정도 하고요. QGIS라는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누구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작업형 실기를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료로서 쓸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보다는 무료로서 쓸 수 있는 QGIS 프로그램만 어느 정도 다루신다 라고 하더라도 이 작업형에서 요구하는 일정 성과 이상의 성과를 분명하게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형에 쓰이는 비중이 이렇게 후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의 비중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20%의 비중을 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라기보다는 오픈소스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까지 Q넷에 올라온 이 자격증에 대한 통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총 응시자 수가 200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다라고 한다면 20대, 그 다음에 직장인층이 많이 포함된 30, 40대, 50대의 비중이 조금 높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의 합격률보다는 50대의 합격률이 좀 더 높네요.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의 좀 합격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업별로 2022년 통계치를 살펴보면 일단 학생과 취업자들이 가장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취업준비생의 합격률이 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또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 목적별 동향 문서 보면 일단 자기 개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능력 향상, 그 다음에 취업과 연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로는 승진, 그 다음에 자격수당 이러한 부분들의 일부 비중이 있는데 아마 측량업체에 몸담고 있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 자격증을 기반으로 면허를 하나 더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격수당을 더 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또 공공기관에서도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 대해서는 뭐 승진이나 고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노리고 이와 같이 자격증에 응시하는 그러한 비율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시험 준비 경로, 즉 이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냐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독학에 대한 비중이 거의 한 70%, 80%를 육박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항공사진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가르치는 학원, 교육과정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실습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요 내용을 가지고 학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그렇게 심하거나 고차원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독학을 통해서 한다거나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으로 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시험 준비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이 3개월 미만. 근데 합격률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1년, 2년 준비하신 분들이 합격률이 높은 건데 재수하시고 삼수하셔서 합격률이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약간 자료를 수렴했을 때 한 적어도 한 1개월 정도만 맘먹고 준비하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는 자격증이다 라고도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항공사진 기능사에 대한 기출문제는 큐넷의 작년 기준이 아니고 2022년 기준에 기출문제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기반으로 기출문제가 만들어지고 실제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직무 내용은 촬영된 항공사진의 품질을 검토하고 영상 지도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직무이다 라고 함으로써 4가지의 수행 준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4가지의 수행 준거를 응시자가 수행할 수 있냐, 잘 수행하면 합격, 수행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불합격을 주는 그러한 시험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명암, 색조 등 사진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라고 함으로써 이러한 수행 준거를
기본 처리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정사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수행 증거를 항공 정사 사진 제작이라고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항공 사진을 편집할 수 있다. 즉 보안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처리한다라고 함으로써 보안 지역 처리. 마지막, 디지털 영상의 지형 판독을 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정확도 평가라고 두고 있습니다. 즉 이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작업형 실기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중 첫 번째 단계인 기본 처리는 네 가지 과제 중 난이도가 가장 낮은 과제로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밝기를 조정하거나 대비를 조정하거나 또는 RGB, 레드, 그린, 블루 색상을 조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처리라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결과물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결과물에서 읽은 밝기의 값, 대비의 값, 그 다음에 이 조정값들을 답안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4개 항목 중 난이도가 낮은 그러한 항목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항공 정사사진 제작이라는 과목은 주어진 사진을 붙인다라는 의미로 모자이크를 하거나 또는 주어진 사진을 해당 영역에 맞게끔 자른다라는 커팅, 그 다음에 주어진 사진을 4개 또는 6개로 분할한다라는 세분화, 이렇게 세부 과제로 분류돼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인 보안 지역 처리는 우리나라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 주요 시설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항공 사진을 그대로 민간에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위장하거나 또는 약간 흐리게 표현하거나 또는 해상도를 아주 낮추는 등의 이러한 세부 과제를 수행하는 게 바로 보안 지역 처리라는 세 번째 과제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확도 평가는 마찬가지로 실습 데이터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실습 데이터에서 읽은 좌표값을 답안지에 기록하는 그러한 정확도 평가, 이렇게 4가지 과제, 항공사진 기본 처리, 항공사진 정사 영상 제작, 보안 지역 처리, 그리고 정확도 평가라는 항목으로 분류돼서 기본적인 과제가 수행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강의 자료는 밴드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밴드의 PDF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텍스트로 아주 길게 쓰여 있기 때문에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요점만 읽어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항공사진 기본 처리. 주어진 파일인 항공사진 기본 처리 TIF 파일을 기준으로 항공사진의 명암 및 색상을 조정하시오 라고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작업장에 있는 PC에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겠죠. 근데 그 포토샵의 프로그램 버전은 몇 버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2024년 기준으로 포토샵을 다운로드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 버전과 시험장에 있는 포토샵 버전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메뉴 경로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답안지 자체에 기본적인 메뉴의 경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하위 메뉴인 어드저스트먼트, 브리스트, 컨트레스트, 이 메뉴를 통해서 이와 같이 명왕과 그 다음에 대비 값을 기본적으로 답안지에 기록하시오 라는 그런 답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사진 기본 처리에는 밝기를 기록하는 값, 대비를 기록하는 값,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에 대한 색상을 조정했을 때 그 조정값을 기록하는 답안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아마 이제 실습 파일을 보시는 거가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시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향후에 준비를 하실 때 프로그램을 내가 준비해가지고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가지고 이 메뉴는 여기에 있었지,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지 라는 어떤 개괄적인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습 파일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한번 또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사진 기능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출문제는 있는데 실습 데이터는 어떠한 경로에서도 좀 자료를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 시험에 쓰이는 자료에 대한 유출 부분도 그렇고 시험에 쓰이는 지역이 실제 보안 지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 제공을 안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몇 개의 커뮤니티나 유튜버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보려고 했는데 실제 시험에 관계된 자료를 거의 수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어떤 답안지나 시험지를 보고 그와 유사한 자료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특강 이후에 다시 밴드를 통해서 좀 공유를 하도록 할 테니까 정확하게 이러한 흐름이지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이 자료와 똑같다라고는 좀 착오는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는 첫 번째 문제인 기본 처리를 진행하기 위한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 영상 제작이라는 문항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폴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안지역 처리라는 그러한 문항을 준비하기 위한 이렇게 세 개의 폴더로 기본적인 트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처리를 보시면요. 기본 처리는 제가 유치했을 때는 이와 같이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험장에 있는 PC에 기본 처리라는 파일이 아마 하나 있을 겁니다. 실제 큐넷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본 파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파일 옆에 1-1, 1-3, 2-1, 2-2, 2-3 이렇게 5개의 파일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 파일을 열어서 기본 처리 파일과 동일하게 명암을 조정해서 그 명암 값을 답안지에 기록을 하십시오. 1-3 파일을 열어서 기본 처리 파일과 동일하게 대비값을 조정해서 그 대비값을 답안지에 기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2-1, 2-2, 2-3은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 색상을 조정해서 원본 파일인 기본 처리 파일과 동일하게 레드, 그린, 블루 값을 만들어 가지고 답안지에 기록을 하십시오. 상당히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라기보다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요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어떤 시력이나 감각에 따라서 나는 42로 조정을 한 값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분은 45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라기보다는 약간의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본 처리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유추를 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거의 안 쓰다가 처음 써봤는데요. 일단 현재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도브 프로그램이 아마 월별 사용료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토샵에도 뭐 PDF, 그 다음에 일러스트 이렇게 다양한 어도브 프로그램은 월 6만원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월 3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7일 무료 체험권이 있습니다. 가지고 저도 지난주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내일 모레 해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어둠의 경로를 통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무료 체험판을 7일 동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잠깐 연습하는 그러한 경위를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포토샵을 열었고요. 먼저 새 파일을 만들어서 자, 여기 있는 기본 처리라는 파일을 먼저 포토샵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의 해상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자, 기본 처리라는 파일을 가져왔으면 포토샵에서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줌아웃이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0을 누르면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는 조금 익숙하게 보시고 나서 작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명도를 조정하는 값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 처리 파일과 1-1 파일을 포토샵에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 처리 파일은 가장 아래의 레이어로 백판에 깔려있는 파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1-1 파일은 기본 처리 파일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기본 처리 파일과 1-1 파일의 기본적인 화질이나 여러 가지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답안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파일을 먼저 1-1 파일을 레이어 창에서 선택을 하고, 이미지라는 모드의 하이 메뉴, 그 다음에 조정, 그 옆에 명도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명도 값을 이렇게 바꿔줘 봅니다. 그러면 명도가 현재 잘 보이시나요? 38로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8이 맞기도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제를 작성할 때 45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45도 설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원본 파일과 1-1 파일이 동일하다 라고 한다면 45라는 값을 명도 값의 답안지에 적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팁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일부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흙이나 그 다음에 자연적인 어떤 식생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명도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야지만이 정확한 값을 산출할 수 있다라고 합격자 수기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판단해 가지고 약간의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정답은 42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근사하게 그 범위 안에 든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맞는 정답의 범위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 파일을 일단 제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대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3이라는 파일을 다시 원본 파일과 중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특정 지점을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미지라는 메뉴, 하이 메뉴인 조정, 그리고 명도 대비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대비 값을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이게 제가 정답을 만들 때 마이너스 25로 만들었거든요. 마이너스 25로 했을 때 실제 원본 파일과 1-3 파일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대비라는 값에 마이너스 25를 답안지에 기록하면 그게 이제 적정 답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원본 파일과 비교할 수 있는 1-1은 명함값을 입력하고, 1-3을 같은 포토샵 안으로 불러들여서 원본 파일과 대비값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대비값을 입력하는 게 바로 명도와 대비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수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 업무에서 쓰이는 거는 그 업무에 국한된 그러한 기능들만 쓰고 있는데, 포토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시험에서 우리가 쓰는 그러한 단축키 불과 10개를 아마 넘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라는 폴더의 하이 메뉴의 조정, 그 중에 명도 대비, 이 메뉴를 통해 가지고 이 1번 문제는 다 우리가 풀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처리의 또 다른 문항 중에 하나가 바로 2-1, 2-2, 2-3, 즉 각각의 레드, 그린, 블루 색상을 조정해서 원본 파일과 동일하게 만드는 그러한 색상 값을 답안지에 기록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레드라는 색상을 조정하기 위해서 2-1 파일을 다시 포토샵으로 불러드리고, 이렇게 불러드린 파일을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레이어 창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창에 대한 메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미지라는 메뉴, 그 하이 메뉴인 조정, 그 다음에 여기에 레벨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레벨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채널 값으로 RGB 채널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중 레드라는 빨강이라는 채널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값을 드래그 좌우로 움직이면서 동일한 색상 값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값 1.95라는 값을 마찬가지로 답안지에 레드 조정 값으로 기록을 하는 그러한 문항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정확하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맞춘다 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정성적으로 비슷한 색상이나 채도가 될 때까지 조정을 했냐, 그 여부를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값을 기록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RGB 그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파일을 불러 들어왔으면 마찬가지로 이미지 조정, 그 다음에 레벨, 그래서 그 하위 메뉴인 녹색 그린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커서를 움직여 가면서 정확하게 원본 파일과 유사한 값을 마찬가지로 기록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 기본 처리에 대한 문항 풀이. 저도 포토샵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진 못해서 이 중에 포토샵을 달아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은 정답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또 아실 수 있는 분도 더러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혹시나 그런 이것보다 좀 더 유용한 방식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정답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도출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더 수월하고 정교한 방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밴드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계 기본 처리를 하는 그러한 방식이었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항 중 항공 정사 사진을 제작해라 라고 함으로써 총 11개의 결과 파일을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즉, 답안지에 기록하는 건 답안지에 그 값을 기록하면 되지만, 파일을 제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일의 제출 파일명도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비번호라는 거는 아마 수험번호일 것이고요. 수험번호 언더바 작업 단위 1. 확장자는 TIF, 그 다음에 수험번호 언더바 작업 단위 5 확장자는 TIF 파일로 총 11개의 파일을 제출하는 게 바로 항공 정사사진 제작에 대한 수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항공 정사사진 제작 방식은 가로 1번 문항을 보시면 주어진 작업 단위 1부터 5 파일을 기반으로 항공 정사사진 01 언더바 1과 04 언더바 2 파일을 모자이크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모자이크라는 거는 파일을 합치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 교과목에서 가끔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픽스4D 매퍼라는 프로그램을 설명드릴 때 픽스4D 매퍼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3단계 오소 모자이크라는 결과물이 도출이 되는데, 오소 모자이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항공에서 촬영된 다수의 사진을 평면화시켜서 그 평면된 여러 개의 조각을 하나로 합치는 게 오소 모자이크이듯이, 여기도 주어진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요구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한 문항을 또 한번 예시로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 영상 제작이라는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픽스4D로 후처리를 했던 몇 가지 사진을 잘라봤어요. 그래서 그 잘라진 파일을 1 언더바 1, 1 언더바 2, 이 두 개의 파일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가로 1번의 문항이다 라고 이렇게 문항을 역으로 만들어 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1-1과 1- 파일을 합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QGIS에서도 합칠 수도 있고 글로벌 매퍼라는 프로그램에서도 합칠 수 있고 하는데, 이 시험장에서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두 개의 파일을 합쳐라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두 개의 파일을 모자이크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 내에서 새로운 파일을 열었고요. 그러면 1-1 파일 먼저 한번 불러와 보고요. 다음 2-1 파일 마찬가지로 포토샵에 불러오게 되면 캔버스를 조금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2400.
자, 그러면 2-1 파일은 약간 이쪽으로 오고 1-1 파일은 약간 왼쪽으로 하게 되면 1-1 파일과 2-2 파일의 공통된 부분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후처리 프로그램은 이 공통된 부분을 자기가 알아서 다 연산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프로그램 내에서 결과물로 만들어지는데, 이 항공사진 기능사는 그러한 각각의 사진들을 사용자가 수동으로 정확하게 잘라서 한번 병합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게 문항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파일을 합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진에서는 여기 길을 중심으로 이쪽을 날려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사진에서는 또 여기 콘크리트 도로를 기준으로 이쪽 파일을 날리면 그 날린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합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파일을 먼저 중첩을 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을 이렇게 방향키를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동일한 지역에 왔다 라고 할 정도까지 중첩을 시킨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파일 위에 두 번째 파일이 올라타 있기 때문에 밑에 영역을 어떻게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각각의 사진 파일들의 불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파일의 불투명도를 약 50%, 즉 투명도를 약 50%로 설정한 다음에 각각의 파일을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을 이렇게 오른쪽 하단의 레이어 창에서 선택을 하고 두 개의 파일 모두 불투명도를 5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50%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파일에서는 여기 오른쪽 부분을 선택해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두 번째 파일에서는 왼쪽에 있는 이 모서리 부분을 선택해서 잘라내면 두 개의 파일을 그대로 중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라낼 수 있는 기능은, 너무 세부적인 건 설명하지 말까요? 괜찮으세요? 다들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첫 번째 파일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여기 저도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 수업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입문을 해가지고 아직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가지고 메뉴바에 보면 좌측 세로축 메뉴바를 보면 올가미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가지고 올가미 도구라는 메뉴를 마우스로 한번 좌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둔 다음에, 이제 줌인 줌아웃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지역을, 필요 없는 지역을 선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쪽까지, 이쪽까지, 이쪽까지 이렇게,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좀 러프하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상당히 정교하게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 좌측 사진의 1-1 사진의 오른쪽 부위는 다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쪽을 남기고 이쪽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선택된 부분을 다시 한번 반전시킨 다음에 반전을 시켜서 그 부분은 남기고 나머지는 자르겠다라는 명령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부분을 반전 선택 이렇게 하고, 마우스 커서 하단에 있는 선택 영역에서 마스크 만들기라는 메뉴를 실행하게 되면 1번 사진의 오른쪽 부위의 영역은 이미 이제 잘라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번 사진은 이렇게 한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레이어 창에 보면 1번 사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부위는 검정색으로 다 날아가고 왼쪽 부분만 지금 남아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2 사진도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왼쪽에 있는 공통된 지역은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마찬가지로 1-2 레이어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다시 올가미 도구라는 메뉴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좀 전과 동일한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지금 선택된 부위를 반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반전 선택, 그리고 마스크, 날리기 이렇게 하게 되면 1번과 2번 부분에
공통된 지역은 다 날아갔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이쪽이 공통이 없는 부분까지도 다 빈 공간으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를 때는 아까 제가 이쪽 라인을 기준으로 잘랐는데 사실적으로는 공통된 부분이 있는 지역을 가지고 조금 더 정교하게 잘라야지만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지금 저 두 개의 레이어 1번과 레이어 창을 보시면 이렇게 1번과 2번 레이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번과 2번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어 병합, 그 다음에 배경은 그냥 삭제를 해버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고 다시 이거 여기서 불투명도를 아까 50으로 설정하는 걸 다시 100으로 만들어 놓고 병합 절차를 다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병합, 그 다음에 배경 삭제. 자,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를 병합을 해서 불투명도를 원래의 내용으로 복원을 하고요. 이제 이 병합된 파일을 기본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데 아마 아까 답안지에 기본적인 저장 파일명이 있을 겁니다. 수험번호 2023-1223 언더바 작업 영역 이러한 파일로 만들고 그 파일을 본인이 수험한 컴퓨터에 정확하게 폴더의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게 아마 제출로 인정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사 영상 제작에서 가장 첫 번째 문항은 2장, 아마 문항에서는 4장의 파일까지도 주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저는 간단하게 예제로 했기 때문에 1-1과 1-2 파일만 병합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아래 4장의 사진을 병합해야 되는 동일한 방식입니다. 각각의 사진의 중첩된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도로나 또는 건물을 기준으로 중첩된 부분을 이쪽 사진에서 자르고 오른쪽 사진에서 자르고 그렇게 중첩된 부분을 잘라낸 상황에서 두 개의 사진을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을 시험지에서 정해진 파일의 명을 가지고 정확한 트리에 따라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 1번 문항은 완료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항은 항공 정사 사진 제작이라는 지금 나 항목의 문항을 보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병합하는 그러한 방법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항공 사진을 다음에 좌표를 기준으로 커팅하시오 라는 문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출 파일명은 수험번호 언더바 커팅이라는 파일명, 확장자는 TIF 그리고 TFW 두 개의 파일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보통 TIF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미지 파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 파일 확장자는 JPG, PNG 이라는 확장자가 있는데 보통 공간 정보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파일의 확장자는 같은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TIF 확장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장자와 동일한 파일명의 TFW라는 확장자도 같이 쌍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공간정보에서 얘기하는 레스터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는 그 이미지가 실제 색으로 기록되는 TIF 파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일에 대한 좌표값을 정의하고 있는 TFW 파일이 있어야지만이 공간정보의 가치로서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항에서도 아마 동일한 파일명인데 확장자가 왜 하나는 TIF가 있고 하나는 TFW가 있지? 라고 한다면 공간정보 레스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같은 파일명의 두 개의 확장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답안을 제출할 때도 제출 파일명, 동일한 파일명의 TIF와 TFW 두 개의 확장자로 제출을 해야지만이 아마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러한 파일을 좌측 상단, 사진으로 치면 여기 좌측 상단에 좌표값, X, Y 값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측 하단,
오른쪽 하단에 좌표값을 기줘서 그 좌표값을 기준으로 원래의 이미지를 잘라서 제출을 해라 라는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포토샵에서는 아마 이러한 문항을 풀이가 불가능할 거고요. 여기서는 실제 공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과거부터 쓰였던 어다스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은 저도 아직 접해본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비용이 비싸다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QGIS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QGIS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마다 계속적으로 버전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영문판만 존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글판 기준으로도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설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 분석적인 내용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제가 이와 같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정사 항공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요 파일을, 지금 파일 자체가 약간 동그랗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정확하게 직사각형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QGIS 프로그램의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파일을 열었고요. 자, 문항에서는 좌측 상단의 좌표값과 우측 하단의 좌표값을 주고 있는데 요 좌표값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 지역에 해당하는 좌표값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값을 먼저 보여드리면, 예, 좌표값은 다음과 같이 자르기라는 메뉴 문구 하단에 보면 이렇게 209610.0000, 209880.0000, 요게 좌측 상단의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우측 하단의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좌표계의 코드는 EPSG 5186, 대한민국 중부원점 좌표계를 기준으로 아까 QGIS에 불러드렸던 사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QGIS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는 뭐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르는 방식은 네, 메뉴가 제가 헷갈려가지고 메뉴는 요 파일이 QGIS에 불러드릴 수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는 벡터 데이터와 레스터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모든 파일은 레스터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요 상단의 메뉴, 레스터라는 메뉴에 통해서 여러 가지 값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터 메뉴, 하이 메뉴에 보면 레스터 계산기, 레스터 정렬, 분석 뭐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수행할 내용은 추출이라는 메뉴의 하이 메뉴인 범위로 레스터 자르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아까 주어진 좌표값을 기준으로 자를 수 있는데, 다시 레스터라는 메뉴의 하이 메뉴 추출, 그리고 범위로 레스터 자르기 클릭을 하게 되면 보기와 같은 팝업 창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팝업 창에는 어떠한 레이어, 즉 저희가 방금 불러드렸던 정사 항공 사진이라는 레이어를 자르겠다라고 함으로써 입력 레이어에는 자동으로 하나의 레이어만 있으면 그 레이어만 들어오지만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 항공 사진이라는 레이어를 자르겠는데, 어떻게 자르냐라고 하면 잘라낼 영역을 사용자가 설정을 해서 자르겠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잘라낸 영역은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요, 아까 메모장에 명시된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까지의 좌표값과 EPSG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잘라낼 영역에 이렇게 카피를 해주면 됩니다. 즉, 답안지에는 좌측 상단 XY, 그 다음에 우측 하단 XY가 있는데, 그 XY 값을 메모장에 X값, Y값, 우측 하단에 X값, Y값, 그 다음에 좌표계 EPSG 5186까지만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한 칸 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좌표값 그대로 파일이 자르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뭐 파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행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실행 시간이 조금 더 걸리나요? 아, 네. 잘라졌네요. 가지고 레이어 창을 보시면 QGIS는 포토샵과 다르게 왼쪽에 레이어 창이 있죠. 가지고 아까 우리가 불러 들어온 원본 사진, 정사 항공 사진이라는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좌표 값을 주어서 잘라낼 산출물이 우리가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디폴트 값인 잘라낸 산출물이라는 레이어명으로 임시 파일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레이어가 다 켜져 있기 때문에 원본 파일의 레이어를 이렇게 꺼보면 방금 우리가 주어진 메모장에서 복수한 좌표 값을 기준으로 잘라낼 산출물이라는 좌표가 파일이 레이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그대로 캡처해 가지고 답안지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정해진 파일의 번호에 맞게 정해진 폴더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장하는 방식은 그 레이어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하면 익스포트 내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파일의 경로를 정사 영상 제작, 그 다음에 오늘 날짜 231223 언더바 커팅인가요? CUTTING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확인. 약간 이제 변환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해당 폴더에 결과물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잘라진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두 번째 정사 영상 제작에서 커팅이라는 그러한 문제도 이와 같이 좀 풀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죠? 가로 3번의 문항인데요. 커팅된 정사 항공 사진을 다음 기준에 맞게 4등분하여 파일을 작성하시오. 아까 1번에서는 모자이크 병합을 했고 2번에서는 정확한 좌표 값을 기준으로 커팅을 했고, 그러면 그러한 커팅된 파일을 정확하게 4등분해서 1, 2, 3, 4 구역으로 분할을 하라 라는 게 가로 3번 문항입니다. 그리고 이 3번 문항은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수행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포토샵에서 그 기능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커팅된 정사 항공사진 언더바 커팅이라는 파일을 불러들여서요. 자, 불러들인 걸 확인하고, 여기 포토샵 메뉴 중에 분할 영역 선택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좌측 레이어 창에 메뉴를 마우스를 두고 오른쪽 키를 우클릭을 하게 되면 그 하위 메뉴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콘 기준으로는 조금 헷갈리긴 아이콘이지만 뭐 볼펜까지 생겼네요. 그 다음에 볼펜 아이콘을 마우스 우클릭하게 되면 그 하단에 분할 영역 선택 도구, 요 메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원하는 분할의 영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영역 선택 도구 실행을 하게 되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야 되네요. 레이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분할 영역 나누기, 요 하위 메뉴로 다시 들어가서 수평으로 나누기 2개, 수직으로 나누기 2개, 이렇게 수평 2개, 수직 2개, 즉 2개의 행과 2개의 열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사진 이미지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4등분하게 되겠죠. 좀 더 정교하게 하려면 이 이미지의 크기와 바깥에 있는 캔버스의 크기를 맞춰가지고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4등분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캔버스 크기를 조정하는 메뉴를 좀 못 찾아가지고 아무튼 약간 속된 말로 야매로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가 정확하게 등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좌측 상단에 선택 도구를 통해서 1구역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컨트롤 C하고 새로운 문서를 열어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요거를 파일로 저장. 가지고 파일로 저장할 때는 수험번호 언더바 분할 1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되면 아까 3번에서 요구하는 3번에서 요구하는 커팅된 한 장의 전체 사진을 4등분을 할지 또는 6등분을 할지 이렇게 행의 수와 열의 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포토샵 상에서 정확하게 전체의 사진을 6등분 또는 4등분 하게 됨으로써 그 각각의 등분을 이렇게 수험번호 언더바 1구역, 수험번호 언더바 4구역 해서 총 4개의 파일로 저장하는 게 바로 가로 3번의 문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실제 프로그램에서 그 아이콘을 찾으려고 하면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포토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소개된 과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시면 그럴 때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참고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한 일주일만 같은 문항을 매번 연습한다 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시험 문항을 푸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보안지역 처리라는 그러한 과제명을 가지고 있는데, 보안지역 처리는 먼저 위장을 하거나 블러링을 하거나 해상도를 낮추거나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과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장이라는 거는 어떠한 군부대가 있는데 그 군부대 옆에 야산을 복사해 가지고 군부대를 덮어라 라고 하는 게 위장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블러링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그 원자력 발전소의 화소를 이렇게 영역에서 필터를 통해서 스폰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뭔가 흐리게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블러링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만, 나머지 여기 세종대학교는 그대로 두고 어린이 대공원 지역만, 세종대학교의 GSD는 항공사진 기준으로 약 1.5m급인데 어린이 대공원은 조금 보여주기 어려우니까 한 5m급으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저해상도 작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위장과 블러링은 포토샵에서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포토샵에서 이런 필터 값을 아예 시험지에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지역의 스펀지 처리를 할 때 스펀지의 굵기와 그 다음에 15라는 수치는 아마 조금 번짐이나 아마 이런 건데 이 수치까지도 아예 시험지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정형해서 포토샵에서 필터, 갤러리, 예술력과 스폰지 이 메뉴를 통해서 블러링을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위장 처리 작업 역시도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QGIS에 진행할 저해상도 작업만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제가 다음과 같은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빈 공간이 있는 게 바로 블러링, 인근의 산 녹지를 기준으로 이 흰색의 흰색의 영역을 인근의 녹지로 채워라 라고 하는 게 위장일 것이고, 그 다음에 블러링은 약간 이제 스펀지로 이렇게 칠하는 그런 부분일 거고, 저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만, 나머지 지역은 동일한 해상도. 여기서 해상도라는 거는 한 픽셀이 가지는 수평 거리를 의미하죠. 가지고 요즘 나오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한 픽셀은 시내권 같은 경우는 0.5m급 정도의 해상도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해상도로 요 주요 지역이 표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상도를 조금 낮춰서 저해상도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이 세 번째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파일에서 오른쪽 상단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진 이 영역만 여기가 국가 주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지역만
저해상도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문항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나머지 그 바깥의 영역은 아무런 민가이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로 유지하되 주요 시설이 있는 이 구역만 저해상도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문항의 취지겠죠. 그래서 저해상도로 표현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QGIS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파일들을 다 제거를 하고요. 아까 예조로 주어진 저해상도 파일만 그대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해상도 파일을 가져왔는데, 별도의 뭐 편집이나 이런 걸 할 건 없습니다. QGIS에서 이 파일을 저해상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러들였던 원본 파일을 내보내게 하는데, 내보낼 때 해상도를 정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상도를 정해서 내보낸 다음에 포토샵에서 원본 파일과 저해상도로 내보낸 파일을 중첩시켜서 나머지 영역은 잘라내고 이 영역만 저해상도 기준으로 붙으면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본 파일에 대한 해상도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저해상도 레이어의 기본적인 속성 값을 먼저 보여드리면, 속성에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다른 데이터에서 좀 다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를 따로 가져왔고요. 다시 이 친구의 해상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속성 값을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속성 값이 작은 글씨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픽셀의 크기가 X 기준으로 0.0237, 그 다음에 Y 기준으로 0.0237, 즉 한 픽셀이 위에 보면 단위계도 아마 미터 단위일 거거든요. 여기 있네요. 단위가 미터. 즉 이 원본 파일의 한 픽셀은 0.02미터, 약 2.3cm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해상도가 높죠. 팬텀으로 한 60m에서 촬영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해상도를 낮춰가지고 출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문항에서 요구하는 저해상도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에서는 아마 저해상도로 출력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해상도 기준으로 1.5m로 표현을 해라, 또는 0.5m로 표현을 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만 0.8m로 표현을 해놔라 라고 한다면 QGIS 상에서 얘를 그냥 내보내기로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익스포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을 아까 동일한 폴더, 여기서 231223 언더바 파일의 명칭을 저해상도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해상도 옵션에서 현재가 원본 파일의 해상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원본 파일 그대로 해상도 0.0237m, 수직 0.0237m로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문항에서는 0.75m로 내보내라 라고 할 경우에 이 해상도 값을 수평 0.75, 마찬가지로 수직 0.75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내보내면 내보낸 결과물이 바로 QGIS상에도 뜨게 되죠. 아까 0.02m보다는 훨씬 저해상도로 내보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파일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포토샵에서 원본 파일 그대로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저해상도로 만들어 놓은 파일을 불러드린 다음에 이 구역만, 표현하고자 하는 구역만 저해상도 범위 구역을 따냅니다. 그 다음에 원본 파일과 저해상도를 그대로 병합시키게 되면 문항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지역만 해상도 기준으로 0.75m급으로 표현을 해서 제출하시오 라고 하는 문항이 이렇게 풀리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문항들 중에서 지금 보안지역 처리에 있어서 그 전원 문항에서는 위장 처리, 포토샵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잠깐 하시면 금방 풀이될 그런 문항이고요. 블러링 역시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적용하는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저해상도 작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QGIS에서 한번 저해상도로 작업한 파일을 동일하게 포토샵에서 원본과 저해상도를 중첩시켜서 이렇게 병합을 한 그런 처리를 가지고 작업이 진행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기본 처리, 정사 영상 제작, 보안지역 처리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정확도 평가라는 거는 문항이 문항을 제가 안 실어놨네요. 문항이 해당 지역의 좌표값을 산출하시오 라는 문항으로 기본적으로 문항이 제출이 됩니다. 네, 라번 네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 평가라고 해서 주어진 각 파일과 각 지역의 파일을 참고해 가지고 그 지역의 1-1번부터 5번까지의 좌표 값을 답안지에 기록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정확도 평가에서 요구하는 문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미지 TIF 파일을 주고 그 다음에 5개의 JPG 파일을 줄 겁니다. 첫 번째 JPG 파일에는 동강대 요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모서리 점을 준다거나 또는 지하철 입구에 모서리 점을 준다거나 그러면 그 점을 QGIS에서 TIF 이미지상에서 찾아가지고 그 점의 좌표 X값, Y값을 읽어서 답안지에 기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죠? 아까 QGIS 열었던 파일을 그대로 보게 되면 자, 이 파일에서 여기 테이블을 놓고 있는 드론 조정자가 있는데 이 테이블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점의 좌표값을 독취해가지고 답안지에 기록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원본으로 주어진 TIF 파일을 그대로 QGIS에 불러들여서 여기서 좌표값을 읽는 건 상당히 간단합니다. 마우스 원하는 지점 우클릭 하게 되면 방금 제가 마우스를 찍은 지점에 좌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된 값을 그대로 메모장에서 그대로 붙여넣게 되면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지점은 보도블록의 모서리를 좌표값을 산출해내라 또는 테이블의 오른쪽 상단에 모서리의 좌표값을 산출해내라 라는 식으로 5가지 지점을 JPG 파일로 제시를 할 건데 그 JPG 파일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점을 잘 찾아가서 QGIS에서 상당히 단순합니다. 마우스 우클릭, 좌표 복사.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5186 좌표계를 복사할 것이냐, WGS 84 좌표계를 복사할 것이냐 라고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고 여타의 메모장 파일에 컨트롤 V로 붙여지기만 하면 답안지에서 요구하는 지점의 좌표값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답안지를 보도록 할까요? 일단 가 항의 기본적인 처리는 원본 파일과 예문 파일의 밝기, 대비, 그 다음에 빨간색 상, 녹색 색상, 파란색 색상의 밴드 조정값을 입력하는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살펴봤던 마지막 문항 역시도 원본 파일에서 QGIS로부터 좌표 값을 찾아서
그 좌표에 x, y 값을 입력해주는 그러한 부위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좌표값이 맞아야 된다? 그 정도의 정밀도를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가 얼마나 해상도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서 어떤 횡단보도의 코너점을 선택했다 라고 한다면 사용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픽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 픽셀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 범위는 충분하게 있는 그러한 문항이 바로 과항하고 나항, 약간의 정성적인 평가가 수반되는 그러한 문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실습 문제, 포토샵이나 QGIS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기본 처리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정사, 사진 제작, 주어진 문항에서 파일을 병합하거나 또는 주어진 파일을 정확한 좌표값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거나 잘라낸 파일을 4등분, 6등분해서 세분화한다 라고 하는 게 항공 정사 사진 제작 문항에서 요구하는 거고, 보안지역 처리는 위장, 블러밍, 저해상도. 기본적으로 위장과 블러밍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만을 통해서 충분하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고, 저해상도 역시도 아마 포토샵에서 유사한 기능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 저는 간편하게 QGIS에서 정확하게 GSD 값을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GSD를 기준으로 저해상도 파일을 만들고 만들어 놓은 파일을 다시 포토샵에서 중첩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본적인 항공사진 기능사 자격증 과정이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포토샵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에서 포토샵을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짧게 좀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제가 가질 수 있는 정답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QGIS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단안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툴만을 이용해서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자격증 자체가 실제 우리 업무를 얼마나 막 향상시킨다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 그냥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파일을 불러들여서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평가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업무에 실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 뭐 유기적인 데이터를 또 활용해 가지고 다른 용도의 어떤 예문이나 예제들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개발하는 게 오히려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습 과목이어 가지고 조금 프로그램을 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우왕좌왕했는데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오늘 강의 내용 또는 뭐 드론 측량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업무에서 진행하는 몇 가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그런 거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짧게나마 질의응답을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 분석 사진 1번 문제였어요. 1번 문항이요? TFW 파일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건 설명이 없었거든요. TFW. 원래 이 QGIS와 같은 파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TFW가 쌍으로 생성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근데 포토샵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은 없죠. 왜냐면 공간 분석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QGIS나 글로벌 웨퍼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저장을 하게 되면 쌍의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단순하게 이미지 파일만 주는 게 아니라 전투가 구하는 거나 여러 거 하는 거 PW 파일이 FW. PW 파일이 같이 제공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는. 네네. 제공 자체는 각각의 TIF 파일과 TFW들이 다 쌍으로 제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제출할 때, 어떠한 아까 문항에서 요거를 제출할 때, 요거네요. 커팅에서만 제출 답안이 TFW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근데, 같이 들어간 건 두 개의 파일이 나와야 된다는. 네네. 그 다음에 그 전에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TIF 포맷만 제출이 되면 되고, 여기 2번 커팅이라는 문항에서는 제출 파일명이 TIF와 TFW가 제출이 돼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TIF 기준만 제출 파일로 명시하고 있고요. 기준만 만족해서 그냥 파일을 제출을 하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블러링이나 러시 사이즈라든지 저거는 그냥 순서대로 입력하고 거기에 맞게끔 작업하라는. 네네. 네. 저도 이제 근데 시험을 본 경험치는 가지고 있지 않고 특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커뮤니티의 자료를 조사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정답은 요럴 것이다라고 그 정도의 기준에서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수님 아까 그 4등분하는 거 관련해서 네. 이제 상단 길이 45cm 맞춰놓고 4등분 하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사진이 45cm 넘긴 거를 4등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캠퍼스 길이 45cm를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만약에 아까 저는 캠퍼스 크기가 좀 큰 상황에서 영역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제 4등분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아예 정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캠퍼스 자체도 요 원본 사진의 픽셀 가로 크기와 정확하게 맞춘 상태에서 등분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45cm짜리가 정확하게 4등분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캠퍼스의 크기가 45cm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포토샵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실제 파일을 PDF상에 불러들이면 픽셀 단위로 아마 요 크기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요 45cm와 픽셀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캔버스의 크기 역시도 픽셀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원본 픽셀과 동일한 가로폭을 맞춰가지고 캔버스를 조정하는 절차가 좀 선행이 돼야지 정확하게 4등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에 포토샵에서 픽셀이 아니라 길이 단위로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르기만 하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영역 분할을 12개, 행 2개로 하면 정확하게 4등분이 되는 이제 그거는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포토샵도 필요하고 그 QGIS도 필요한 건지 네. 병행을 해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포토샵 아니면 QGIS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건지. 이게 2개의 프로그램이 별개로 운영되는 문항도 있는데 일부 아까 저해상도 작업을 할 때 QGIS에서 만들어 놓은 파일을 포토샵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2개의 프로그램이 다 있긴 있어야 됩니다. 비중은 포토샵 프로그램의 업무 비중이 좀 높긴 하죠. 그래서 아니요, 시험 볼 때는 시험장에 포토샵 프로그램과 버전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토샵 프로그램과 어다스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이 예전부터 쓰였던 프로그램인데 이 어다스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QGIS로 할 수 있는 시험장이 있다. 네, QGIS만으로 할 수 있는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문항의 비율은 20%밖에 안 될지라고 하더라도 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다운받아서 여행하는 그런 시간은 필요할 것입니다. QGIS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는 거기서 다운받아서 작업하면 돼요. 그거까지는 좀 관련 글이 안 올라와 있고 관련 커뮤니티에 보면 2022년 글인데 올해부터 인천 지역부터 QGIS 프로그램이 뭐 시험장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라는 글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격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큐넷 사이트에 가보면 어디 시험장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이렇고 이런 게 다 검색이 되는데 사진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제공이 되거든요. 근데 항공사진 기능사는 응시자가 좀 너무 없거나 아니면 횟수가 한 번밖에 없어서 그런지 정보들을 조금 잘 수집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시험을 볼 때 다시 한번 큐넷에 정확하게 문의를 해가지고 뭐 고사장의 현황이나 이런 게 가능한지 그런 거 확인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시험장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 프로그램에 앞에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접근성이 어다스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은 그렇게까지 뭐 다수가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범용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다운로드 받는 거나 구매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비용이 크다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QGIS에 집중을 하시되 대신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QGIS로 시험 본 수기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없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앞으로 보급은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글은 인천 지역의 수험장에서 QGIS로 2022년에 시험을 봤다라는 그런 글은 제가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좀 목표치를 가지고 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 접하는 이걸 지금 안 해주셨거든요. 네. 이 지금 강의 주신 것과 비교가 혹시 올라가나요? 강의해준 영상이요. 녹화하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 영상 다시 녹화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랑 이 항공사진 운행사에 관련된 질문보다 네네. 좀 궁금한 게 진짜 보고 싶었다는 이유가 네. 이 측량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네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따로 또 공부를 하려면 네.